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미국 뉴욕에 머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잠시 후 아주 중요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한미, 한일 정상회담인데요. 둘 다 훈훈한 분위기만은 아닐 듯합니다. 한미 회담 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우리 전기차 기업이 피해보는 걸 막아야 하고요. 2년 9개월 만에 열릴 가능성이 큰 한일 정상회담에선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에 물꼬를 터야 합니다. 이번 순방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뉴욕 현지 연결해서 회담 준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노은지 기자, 한일 회담도 결국은 열릴 것 같다는 거죠? 얼마 뒤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한미 한일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피해 구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한국 전기차가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서 차별받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진행됐던 양국의 실무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보조금 지급 시점을 현대차가 조지아 공장을 짓는 2025년 이후로 미루는 방안 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일 정상회담도 2년 9개월 만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실이 양국이 흔쾌히 합의했다고 밝힌 이후 일본 정부와 언론에서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신경전도 벌어졌지만 물밑 접촉은 계속 이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일 회담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뿐만이 아니라 역사와 경제, 안보까지 다양한 의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그랜드 바겐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당국 관계자는 한일 정상이 마주 앉아 양국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첫걸음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대통령의 유엔 총회 대비 무대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윤 대통령은 185개국 정상 가운데 10번째 연설자로 나섰습니다.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도 줄곧 강조했던 자유와 연대가 이번 연설에서도 주요 키워드였는데요.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추구하는 약자 복지의 글로벌 버전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어려운 나라에 대한 지원은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도 특별석에 앉아 윤 대통령의 연설을 지켜봤는데요. 연설 틈틈이 박수를 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김 여사는 뉴욕 동포간담회에도 윤 대통령과 함께 참석했는데 한복을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채널A 뉴스 노은지입니다. 지금 미국 뉴욕엔 전 세계 별들이 다 모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85개국 정상급들이 유엔 총회에 참석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3년 만에 얼굴 맞대고 총회다운 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연설 때 북한 대표부가 자리를 비운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현장 소식 이다혜 기자가 이어갑니다. 185개국의 정상급들이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 속속 도착합니다. 하루 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영국 런던에 모였던 각국 정상들이 이번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대륙을 이동한 겁니다. 이번 유엔 총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완전한 대면 회의로 열렸습니다. 화상 회의로 열렸던 2020년과 대면, 화상 회의가 혼합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마스크를 쓴 참석자를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유엔이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에 따라 미착용자를 제지하면서 각국 대표단과 유엔 보안 인력 사이 작은 실랑이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설이나 취식 행위 때만 마스크 벗기가 허용되지만 참석자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총장과 사진을 찍을 때 마스크를 벗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8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 연설을 지켜보며 박수도 쳤던 북한 대표부는 이번 윤 대통령 연설 땐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상들의 연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규탄에 쏠렸습니다. La Russie, membre permanent du Conseil de sécurité, a rompu par un acte d'agression, d'invasion et d'annexion notre sécurité collective. 유엔 총회 회원국 투표에 따라 유일하게 화상 연설이 허용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내일 연설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보복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검찰에 넘겨지면서 마스크를 벗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미친 짓을 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범행은 치밀했고 악랄했습니다. 오늘 수사 내용이 공개되면서 그동안 가졌던 많은 의문들이 풀렸는데요. 이 전주환의 목소리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조민기 기자입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서를 나서는 전주환. 범행 당시 양면 점퍼를 입었는데 오늘은 노란색을 안쪽으로, 회색을 바깥으로 내어 입었습니다. 마스크는 쓰지 않았습니다. 이틀 전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따라 얼굴이 공개된 전주환은 마스크를 벗어도 되겠느냐는 경찰의 요청에 순순히 응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서를 나서 검찰로 이송되기 직전 취재진 앞에 걸음을 멈춘 전주환. 계획 범죄인지를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다가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죄송하다, 미친 짓을 했다며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10월부터 범행 계획한 거 맞습니까? 피해자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스토킹 범죄가 보복 인정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보복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질문엔 고개까지 저어가며 적극적으로 답했습니다. 재판 출석하려고 하셨던 거 맞으세요? 그건 맞습니다. 범행을 도주하려고 하신 건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전주환의 이런 선택적 답변은 향후 재판에 대비하기 위한 걸로 분석됩니다. 본인이 그 재판에서 불리한 상황은 모두 부인하거나 대답을 회피한 것이고, 진정한 반성보다는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불리함과 유리함을 계산하는 모습으로 평가됩니다. 경찰은 전주환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사 4명을 투입한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최대 20일 동안 보강 수사를 통해 범행 동기와 계획 경위를 면밀히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전주환이 어떤 인물인지 저희가 과거 이력을 취재했는데요. 전과가 있었습니다. 택시기사 팔을 꺾고 여성 신체 사진을 온라인 사이트에 올리고 전조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서울교통공사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전민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주환이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2018년입니다. 지난해 10월 피해자로부터 처음 고소를 당하기 전 이미 음란물 유포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력이 있었던 겁니다. 전주환은 여성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 직접 촬영한 사진은 아니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에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의 팔을 꺾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겁니다. 지구대로 연행됐을 때 책상을 발로 차 부순 것도 모자라 경찰서 유치장에서도 화장실 변기 뚜껑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운전자 폭행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주환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건의 범죄 모두 입사 후에 형이 확정됐지만 서울교통공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신규 직원 채용할 때는 범죄 경력 조회 등을 이제 의무적으로 하게 근데 그게 없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본적지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그 어떤 특이 사실로 전주환이 저지른 음란물 유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고 금고형 이상이 아니라 벌금형일 경우 공사 직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성폭력 처벌법 역시 지난해 5월에서야 공공기관 직원의 결격 사유에 추가됐습니다. 공공기관의 인사관리 규정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아는 기자 하자 사회 일부 강은하 기자 나왔습니다. 경찰이 이제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공개를 좀 했습니다. 네. 전주환이 언제 범행을 결심했는지 가장 궁금했던 대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 퍼즐 한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 전주환이 범행을 구체적인 실행으로 옮기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시점이 드러났는데요. 바로 지난달 18일이었습니다. 지난달 18일이라면 이제 한 달 전쯤인데요. 네. 왜 그날입니까, 그런데? 네, 전주환은 이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고 저희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지난달 18일은 검찰의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일이었습니다. 이 검찰은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전주환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고소로 재판을 받았고 중형을 구형받은 것도 다 피해자 때문이라는 이 원망에 사무쳤다. 그래서 범행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사용된 이 흉기를 구매한 시점은 훨씬 전인 지난해였는데요. 전주환은 지난해 흉기를 샀고 여차하면 이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도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전주환이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생각한 시점은 지난해부터, 그리고 살해하겠다고 마음먹고 이걸 실행에 옮긴 시점은 지난달 18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 보면 그러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는 보복 계획 범죄인 건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18일부터 어떤 계획들을 실행을 한 겁니까? 네, 이 전주환이 이 서울교통공사의 사내망인 이 메트로넷에 접근을 해서 들여다봤던 게 바로 지난달 18일부터였습니다. 피해자의 근무지와 근무 시간은 물론이고요. 개인정보 영역에 속하는 주소지까지 확인을 했는데요. 이달 3일에도요. 이 사내망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틀 뒤인 5일에는 이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했고 바닥에 코팅된 작업용 장갑을 구매합니다. 그리고는 사내망으로 파악한 피해자의 옛 주소지를 처음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대체 왜 피해자의 옛집을 그렇게 여러 차례 찾아가고 또 몇 시간씩 서성이거든요. 저희 영상 보면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찰은 뭐라고 밝혔습니까? 네, 전주환은 이 지난 5일부터요. 이 범행 당일인 14일까지 총 5차례 피해자의 옛집을 찾아갑니다. 모두 한쪽은 샛노랗고 다른 한쪽은 진회색인 양면 점퍼를 입고 찾아갔고요. 이 가방 속에는 위생모자와 장갑 같은 이 범행 도구들도 챙겨갔습니다. 그 모습 채널A가 확보한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경찰은 일단 만나서 빌어야겠다. 합의를 시도해야겠다. 여차하면 죽여야겠다. 이런 복잡한 심정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경찰에 물어봤습니다. 만약 그때 피해자를 마주쳤다면 살해할 용의가 있었다고 보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경찰의 대답, 네였습니다. 자, 오늘 전주환 이 말 중에요. 미친 짓이라는 이 단어가 눈에 확 띄던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반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이 전주환 오늘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 미친 짓, 이 단어의 의미를 범죄 심리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을 저질러서 반성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이 미쳤다라는 단어를 부각시켜서 이 계획 범죄가 아닌 이 충동 범죄를 강조하려는 의도로 함께 봐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이 단어일 수 있다는 거죠. 자, 보면요, 여기 전주환은 흔히 말하는 이 사이코패스인 겁니까? 네, 이 전주환이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진 이 사이코패스냐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 경찰은 프로파일러 면담 등을 통해서 이 사이코패스로 볼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 진단 테스트도 실시하지 않았는데요. 이 스토킹 범죄는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반면에 이 사이코패스 범죄는 사회적 관계 자체가 형성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깁니다. 이 둘 사이가 양립하지 않는다라고 본 건데요. 이제 사건 검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이 철저한 보강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결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 강은하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자, 이 피해자 유족들의 억장이 무너질 만한 발언이 나왔었죠.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까 가해자가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 이렇게 말한 서울시 의원에게 민주당이 6개월 당원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시의원 활동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가해자 전주환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상훈 민주당 서울시 의원. 좋아하는 친데 그걸 안 받아주고 하니까 여러 가지 폭력적인 대응을 남자 직원이 한 것 같은데요. 갑자기 아들 둔 부모 얘기까지 꺼냅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진짜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저도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들이 군대 입대합니다.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 미루어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억장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발언을 들은 피해자 측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시의원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정말 한편으로는 측은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저런 자리에 앉아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이 이 시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원권 정지는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제명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지만
서울시 의원으로서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시의원으로서는 활동이 가능한데 이제 말 그대로 당원으로서의 활동이 그렇죠. 역할이나 징계 결정과 관련해 이 의원은 취재진에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와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취소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서 포인트를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 같고 모두가 생각하는 상식을 무시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모두를 대변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신속하고 엄중히 문책하라고 당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 합의해달라며 피해자를 집요하게 괴롭혀왔죠. 스토킹은 반의사 불벌죄, 그러니까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건데요. 스토킹 처벌법 왜 이렇게 만든 건지 지난해 3월 법안 심사 과정을 확인해봤습니다. 이 논의가 시작된 건 지난해 3월 15일이었습니다. 10개의 발의안 중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포함된 건 정부안을 포함해 2개뿐이었는데요. 법무부와 경찰, 반의사 불벌죄로 못 박자고 버팁니다. 피해자 뜻에 반하는 접근을 막는 법이니 처벌도 피해자 뜻에 따르자는 건데요. 수사 현장에서 호감 표시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는가 하면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합니다. 피해자 보호보다는 수사의 편의성에 초점을 맞춘 주장처럼 보이는데요. 가해자가 합의를 종용하며 피해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박도 나왔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일단 반의사 불벌죄로 법을 만들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제기되면 그때 의논하자며 불과 9일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법을 만들 때부터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바꾸겠다는 식이었던 것이죠. 지난해 12월에도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자는 개정안 논의됐는데요. 법무부의 신중론에 의원들도 추이를 지켜보자며 물러섰습니다. 반의사 불벌죄 조항, 결국 신고와 처벌의 부담을 피해자에게 지우는 건데요. 아동 성범죄를 살펴볼까요? 원래 피해자가 신고해야 수사가 가능했지만 2013년 조두순 사건 이후 법이 개정됐습니다. 가해자가 신고하지 말라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스토킹 처벌법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겁니다. 정부와 국회, 신당역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야 스토킹 처벌법 고치겠다고 밝혔는데요. 문제가 된 다음에야 법을 바꾸겠다는 발상도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팩트맨이었습니다. 네, 국회로 가봅니다. 대정부 질문 셋째 날인 오늘은 경제 분야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예산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비리 의혹과 탈원전 부작용을 정조준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논란이 된 878억 원 영빈관 신축 예산을 누가 요청했는지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영빈관 신축 누가 처음 제안한 거죠? 대통령 비서실에서 기획재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 기재부의 예산 요구서 5월 30일까지 내지요? 예. 그래서 언제 제출했습니까? 공식 제출한 건 8월 달에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을 겨냥한 공방도 나왔습니다. 정부 예산 최종 확정 단계 대통령께 보고 드리지요. 대통령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이 사업을 보고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예산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저는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의 경제 위기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꼽으며 맞불을 놨습니다. 국가 부채를 400조 원 올렸습니다. 이제 탈원전의 청구서가 전기료 인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마치 종말 처리장 앞에 서선 물을 깨끗이 정화하듯 간섭하고 규제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그 대표적인 실패였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에 대한 엄단도 요구했습니다. 급격한 어떤 태양광 보급 사업이 현재 많은 비리를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적발 금액이 거의 2천억 가까이 되고 있는데 산업부의 감독 책임도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불합리한 사항들은 철저하게 발본색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노란 봉투법 등을 두고 다시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지역을 돌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연일 대규모 사업 추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민주당도 이재명표 법안 처리를 위해 총력전인데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에서도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노인 관련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기초연금 확대법 추진에 나섰습니다. 노인 일자리 예산을 6만 개나 줄였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노인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 국민들의 미래를 매우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다. 잘못된 예산들을 반드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기초연금을 40만 원씩 주는 방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표가 지역을 돌며 막대한 예산이 드는 지역 수건 사업 추진을 강조하자 민주당은 입법 속도전으로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전북의 공공의대 설립에 관한 법, 이 처리를 어제 쌀값 처리하는 속도와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서두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정책위 차원에서 좀 챙겨가지고. 민주당은 출산 보육아동 수당 확대법 등 이재명표 7대 법안을 추려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의석을 앞세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달콤한 솜사탕으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정의당도 막대한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며 막 던지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초보자 감세를 하지 않으면 관련 예산은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누군가 사퇴 압력을 받고 있나 보죠? 네, 민주당 노웅래 의원입니다. 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원장도 맡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원장 사퇴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보고서 때문인데요. 지난 7월에 민주연구원이 낸 6.1 지방선거 평가 보고서입니다. 자, 밑줄 친 저 부분 때문일까요? 검수완박, 위장탈당 등 집토끼 중심의 전략만 고수했다. 네, 일부 강성 당원들 입맛에 맞는 정책만 쓴 게 패배 원인이라는 분석도 불만이고요. 이 부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재명, 송영길 공천이 패배 원인이라는 거요. 이 대표 지지자들의 SNS에는 이렇게 노 의원의 비판 포스터가 줄줄이 등장했습니다. 또 당원 게시판에는요, 선거 패배를 이재명 대표 책임으로 돌리는 리포트를 썼다면서 해당 행위다라는 성토가 올라왔고, 그런 해당 행위를 방관했다면서 노 원장의 사퇴 요구가 줄을 이었습니다. 네, 보면 노 의원 전화번호까지 공개가 됐나 보네요. 네, 항의 전화를 하자면서 격앙된 분위기도 느껴지는데요. 당내에서는 노 원장이 내년 5월까지인 임기를 채울 수 있을지에도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 옥신각신, 오늘은 뭡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각종 가처분 신청을 내놨잖아요. 국민의힘이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그 재판부가 지난번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 직무정지의 이 가처분을 받아들인 재판부라 이제 그 재판부에 배당이 됐다고 하니까 네. 바꾸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명분은 뭡니까? 크게 두 가지인데요. 남부지법 제51 민사부가 모든 사건을 담당하는 게 불공정하다는 것과 또 해당 재판장이 사건 당사자인 전주혜 비대위원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서울대 법대 동기라서 친분이 있다면 오히려 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에게 더 유리한 거 아닌가요? 네, 이준석 전 대표도 그 점을 지적했는데요. 그런 신청이라면 해도 제가 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지연전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잡기 할 시간에 물가와 환율을 잡았으면 상황이 나았을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오늘 법원은 국민의힘의 재판부 변경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네,
참 이준석 전 대표나 비대위원회나 끝까지 최선을 다하네요. 네, 옥신각신 기싸움도요. 밀리지 않으려고 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 진다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거를 판단받는 것 자체를 좀 두려워할 것이다. 정치적인 문제를 사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는 좀 인용을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켜보는 국민들은 피곤하기도 합니다.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국회의 품격, 여랑야랑이 자주 지적하는 주제죠. 네, 지금 사흘째 대정부 질문이 진행 중이죠. 질의하는 의원들은요, 주목을 받기 위해 나름 여러 노력들을 하는데요. 오늘은요, 장바구니도 등장했습니다. 제가 저 장바구니를 좀 들고 왔습니다. 이 안에 보면 시금치가 들어가 있고 또 배추가 들어가 있거든요. 소비자 물가가 이게 매우 치솟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혹시 체감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저 역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하루빨리 이 장바구니 물가 좀 안정시켜야 되겠다. 가끔은 내용보다는 눈길만 끌려고 해서 문제도 되죠. 네, 질의하지 않는 의원들은 그렇다면 대정부 질문 동안 뭘 하고 있을까요? 저를 특별하게 120건이라고 보복적인 제안이 아니라 결국 모든 조문을 말하자면 큰 의미의 조문을 하기 위해서 오신 저렇게 안 들으니까 남이 한 질문 재탕 삼탕 하는 거죠. 그나마 저분들은요, 회의장에 앉아있기라도 하죠. 대정부 질문이 한창인데 의원석은 왠지 좀 허전합니다. 하필 이럴 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기빈 방청석에서 노르웨이 보건복지위원장 일행이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국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노르웨이 귀빈들은 텅 빈 국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의원들 스스로 국회의 품격을 찾기 바랍니다. 참, 이 대정부 질문만 하면 싸우거나 졸거나 딴 일하거나 하니까 아예 하지 말자 무용론도 나오는데 그럴 순 없겠죠. 좀 네. 각성 좀 하면 좋겠습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달 10월 달력을 보니까요. 개천절 한글날 이 사흘 연휴가 2주 연속 있던데요. 그 즈음에 개별 여행이 풀릴 걸로 예상되는 일본 여행에 관심들이 많습니다. 지난달보다 예약이 8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비행시간 1시간 반 안팎. 온천의 다양한 먹거리와 쇼핑으로 과거 인기를 끌었던 일본 여행. 코로나19로 닫혔던 빗장이 풀리고 다음 달 개천절과 한글날 등 주말 낀 황금 연휴가 줄줄이 있자 가까운 일본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억눌려 있던 그런 여행의 욕구가 이번에 나온 건데 이제 일본은 되게 저렴해서 가는 곳이에요. 가깝기도 하고 저렴하기도 하고 항공편도 이제 좀 낮 비행기니까 편안하고 해서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원엔 환율은 1년 전보다 100원 넘게 떨어져 1,000원을 밑돕니다. 현재 일본 여행은 여행업체를 통해 단체 비자를 받은 패키지 여행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턴 무비자 개별 여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일본을 찾는 사람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실제 일본 여행 상품 예약은 한 달 전에 비해 최대 800% 넘게 급증한 상황. 입국 관련 규제가 더 완화되면서 일본 여행에 대한 관심이 더 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체 예약 시장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40% 가까이 될 정도로. 항공사들도 황금 노선 일본 여행 재개를 반기며 다음 달부터 취항 노선과 운항 횟수를 대폭 늘립니다. SC들은 이제 중단거리 중심으로 운항을 하다 보니까 일본 노선이 좀 중요하고 그래서 좀 일본 노선을 많이 기다려왔죠. 기지개를 펴며 해외여행 특수가 시작된 건 비단 일본만이 아닙니다. 방역당국이 해외여행 후 귀국하면 24시간 이내 받아야 했던 PCR 의무검사 폐지를 추진하면서 중장거리 해외여행 항공권도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 주로 뉴욕, 파리, 브리즈번 등 북미와 유럽, 호주 등이 인기입니다. 모처럼 여행 항공업계가 활짝 웃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오미크론용 개량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사실상 5차 백신이죠. 이 백신은 1,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맞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서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미크론 맞춤형 개량 백신 접종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모더나 백신으로 현재 코로나 우세종인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를 무력화하는 능력이 기존 백신보다 69%나 높습니다. 접종 1순위는 60세 이상, 요양병원 입소자와 종사자, 면역 저하자입니다. 과거 어떤 백신을 맞았든 상관없이 접종 가능합니다. 사전 예약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가능하고 접종은 다음 달 11일부터입니다. 접종 2, 3순위는 포털 사이트에서 자녀 백신을 검색해 당일 접종만 가능합니다. 단 1, 2차 기초 접종은 마쳐야 하고 마지막 접종이나 코로나 확진 후 넉 달이 지나야 합니다. 정부는 겨울 재유행에 대비해 고위험군의 접종 참여를 독려합니다. 접종의 목표는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비롯한 건강 취약계층의 중증, 사망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국내 첫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 건 지난해 2월. 1년 7개월 만에 5차 접종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지만 60대 이상의 4차 접종률은 43%로 3차 접종률의 절반 수준입니다. 시민 반응은 연령대별로 엇갈립니다. 주변에서도 접종하고도 이제 한 번 이상 두세 번씩 걸리신 분들 얘기 들으니까 굳이 맞아야 하는 생각 들고 해서 계속 백신을 맞아가면서 내가 안전할 수 있다면요. 그건 뭐 평생 맞아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임상 결과 개량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은 기존 백신을 맞았을 때와 비슷했지만 빈도는 적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카카오톡이 선물을 환불할 때 지금처럼 10% 수수료를 떼지 않고 전액 돌려주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수정하겠다고 한 게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였거든요. 1년 동안 손 놓고 있다가 국감 시즌이 다가오자 뒤늦게 나선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만나지 않아도 쉽게 선물을 보낼 수 있어 자주 쓰는 온라인 선물하기 기능. 이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직접적으로 선물을 못 주니까 무선으로도 이제 선물이 가능하다는 건 좋은데. 온라인 선물하기 시장에서 카카오가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은 약 85%. 시장 규모는 3조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선물 수신자가 환불 기간 내 교환권을 쓰지 않으면 환불 수수료를 10% 떼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선물을 좀 많이 받다 보면 사용을 못하고 이제 연장을 해도 이제 연장이 끝나는 기간도 있고 하면 이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10% 수수료를 떼고 이제 환불을 진행하게 되죠. 카카오의 환불 수수료 수익은 2017년부터 5년간 924억 원에 달하는 걸로 추산됩니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개선을 약속했지만 약 1년간 별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조금 더 지혜롭게 풀면은 이용자들이 좋은 형태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카카오가 전액 환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현금으로 90%만 환불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다른 교환권이나 포인트로 환불하면 100% 모두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카카오 측은 입점 브랜드사 등과 논의하고 법률 검토를 거친 뒤 최종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온라인 선물하기 기능이 있는 11번가 등 다른 플랫폼들 역시 환불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집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선 세종시를 빼고 모든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대책만으로 거래 절벽이 풀리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2년 전만 해도 천정부지 치솟으며 집값 상승률 전국 1위를 기록했던 세종시. 그런데 최근엔 60주 연속 하락하며 날개 없는 추락 중입니다.
이곳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는 작년 1월에 9억 6천만 원에 거래되며 고점을 찍었는데요. 지난달에는 6억 원대에 거래됐습니다. 가끔 급매만 나올 뿐 거래 자체가 실종된 상황. 아직 누구고 손 밑으로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가격에는 안 파실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깔아앉을 거는 같아요. 이처럼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식자 정부가 규제 해제에 나섰습니다. 부산 등 지방 모든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했고 세종과 인천은 투기 과열지구에서 빼주는 등 규제를 한 단계 낮췄습니다. 이번 조치로 세종과 인천은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이 가능해졌고 지방 도시들은 대출 규제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집값 하락 장기화와 미분양 증가 등 지방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에 대응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만 동두천, 양주, 파주 등 외곽 5곳을 제외한 경기와 서울 지역 규제는 그대로 묶어둡니다. 수도권 주택에 대한 시장의 구매 심리가 여전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수도권을 향후에 시장 상황을 좀 더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다는. 다만 치솟는 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이번 규제 해제가 하락하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크게 바꾸진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신축 아파트에서 휴대전화가 안 터져 건물을 헤매야 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대규모 신축 아파트에 설치해야 하는 이동통신 중계기가 없어서인데요.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지 한수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2019년 입주를 시작한 경기도 하남시의 한 아파트. 밖에서는 멀쩡하던 휴대전화가 집에만 오면 불통이 되기 일쑤입니다. 전화 한 통을 하려면 집안을 돌아다녀야 할 정도입니다. 언니! 여보세요? 언니! 내 목소리 안 들려? 아기가 욕조에서 샤워를 하다 넘어졌는데 피가 이게 살이 찢어졌어요. 근데 119를 불렀는데 전화가 안 터지니까 강원도 산중에서도 전화가 잘 터지는데 심지어는 이런 도심 속에서 전화가 안 터지는 게 통신을 원활하게 하는 중계기가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중계기 설치를 놓고 주민들끼리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에는 중계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의무 대상 아파트 가운데 절반가량만 중계기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계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걱정하는 주민과 통신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 사이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과기부는 이런 갈등을 줄이기 위해 법 개정 당시 갈등 예방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전자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실제 측정 수치를 제공한 아파트는 80곳에 불과합니다. 국민의 어떤 기본권, 어떤 면에서는 생명권 이런 것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전자파의 안전성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면 정부는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갈등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전북 익산시의 번호로 6만 건이 넘는 스미싱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누군가 익산시의 계정을 훔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통위반 처분 통지서 발송 이런 문자를 받으셨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오후 8시 40분쯤 익산시 SMS 시스템을 통해 발송된 문자 메시지입니다. 교통위반 처분 통지서 발송 완료라는 문구와 함께 보안이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링크가 첨부됐습니다.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 결제나 개인정보를 빼가는 전형적인 스미싱 형태의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지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6만 7천 건 발송됐습니다.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 앱이 설치돼 피해를 유발하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스미싱 문자는 대개 인터넷이나 해외 전화번호 등을 통해 보내지는데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스템을 통해 발송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저희가 먼저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더 이상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끔 시스템 자체를 분리를 시키고 시스템 점검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스미싱 메시지는 전국으로 확산한 뒤였습니다. 익산 지역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전국 피해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맘카페 등 전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 메시지를 받았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누군가 사용자 계정을 도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국정원 등과 함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태국에서 위조한 자동차 번호판을 국내로 들여온 외국인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앞뒤 번호판 한 세트에 45만 원에 팔았는데 일부 번호판은 범죄에 사용됐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외제차 한 대가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서던 경차 뒤를 들이받습니다. 밀려난 경차가 앞차까지 들이받았지만 사고를 낸 차량은 그대로 내뺍니다.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길을 걷던 두 남성을 들이받습니다. 두 남성은 길에 쓰러졌지만 차량은 달아나 버립니다. 모두 태국 출신 불법 체류자들이 낸 사고인데 차량에 위조 번호판을 달았습니다. 42살 태국 남성 등 3명은 작년 7월부터 태국에서 위조한 차량 번호판을 청소 물품이라고 속여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126세트를 들여왔는데 불법 체류한 태국인들에게 한 세트당 45만 원에 팔았습니다. 위조 번호판은 일반인들이 언뜻 봐서는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됐습니다. 위조 방법은 검정색 코팅지를 붙이거나 페인트를 칠하는 방법으로 위조가 되었습니다. 특히 위조 번호판은 마약 판매나 뺑소니 사고 등의 범죄에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태국에서 위조한 차량 번호판을 밀수입해 유통한 주범 3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구매한 외국인 21명도 공기호 부정사용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태국 현지에서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2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아직 회수하지 못한 번호판 84개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일본 총리관저 인근에서 분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분신을 시도한 남성은 아베 전 총리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르는 것에 반대한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이렇게 악화된 여론과 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기시다 총리가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도쿄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경찰과 소방대원이 타담한 옷가지 등을 수습합니다. 오늘 오전 6시 50분쯤 총리관저 근처에서 70대 남성이 분신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 뒤로 해당 남성이 발견됐던 현장이 보이는데요. 주변엔 아베 전 총리 국장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메모가 남겨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분신 시도 직전에도 국장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27일 아베 전 총리의 국장을 앞두고 여론은 반대가 압도적입니다. 勝手に決めて、でしかも私たちの税金を使って個人のお葬式なのにどうしても意味がわからないので 통일교와 집권 여당 간의 유착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 악화로 50%가 넘었던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집권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당장 지지율 만회가 필요한 상황에서 전통적 지지층인 보수 여론 관리부터 시급한 모양새입니다. 총리 관저가 공개한 유엔 총회 양자회담 명단에서 일단 한국을 제외해 놓은 것도 보수층 의식으로 풀이됩니다. 英国のトラス新首相をはじめ、トルコ、フィリピン、イラン、パキスタン首脳とバイ会談予定しております。 기시다 내각으로선 경제 악화 속 국장 반대 여론에 분신 시도 사건까지 겹치며 사면초가 상태입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이란에서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체포된 22살 여성이 숨졌습니다. 경찰봉으로 머리를 맞았다는 주장이 나오며 성난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던 여성이 손에 쥐고 있던 히잡을 불 속으로 내던집니다. 거리로 뛰쳐나온 시민들은 반정부 구호를 외칩니다. 지난 17일 22살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숨진 뒤
이란에서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종교경찰에 체포된 아미니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졌습니다. 경찰은 심장마비로 자연사했다고 주장하지만 حالا یه سری ایشون ظاهرا مشکلات قبلی داشته، مشکلات جسمی داشته. 평소 건강했다는 유가족의 주장과 엇갈리면서 시위대의 분노는 더 불이 붙었습니다. 강경 진압 속에 5명이 목숨을 잃었고 200여 명이 다쳤습니다. UN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경찰봉에 머리를 맞았다는 보고가 있다며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The authorities must stop targeting, harassing, and detaining women who do not abide by the hijab rules. 책상 위에 학생들이 보던 영어 교과서가 그대로 펼쳐져 있고 바닥에는 건물 파편이 쌓여 있습니다. 수도원에 있는 학교가 미얀마 군부 헬기에 공습을 받아 어린이 11명을 포함해 13명 이상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군부는 수도원에 숨어 공격하는 반군 세력에게 발포했다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예비군 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전쟁에 30만 명이 추가로 투입될 수 있는 건데 그만큼 러시아가 수세에 몰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곽정아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국민 TV 연설을 통해 예비군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Считаю необходимым поддержать предложение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и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о проведении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ичной мобилизации.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동원령은 없을 것이라던 러시아 국방부는 입장을 바꿔 부분 동원령을 발령했고 예비군과 군 관련 경험이 있는 30만 명이 해당됩니다. 예비군 동원령에 대해 우크라이나 측은 전쟁이 러시아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점을 보여주는 예견된 수순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와 헤르손주, 자포리자주 지역에서 23일부터 진행되는 러시아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하르키우주 대부분을 탈환하고 돈바스 북부 지역까지 진출하자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점령지 강제 병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По результатам референдума я лично обращусь к президент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ладимиру Владимировичу Путину о том, чтобы как можно скорее он юридически был утвержден. 푸틴은 러시아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말로 핵무기 사용도 거듭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곽정아입니다. 설악산 중청 대피소에 올해 첫 서리가 내렸습니다. 2000년 이후 가장 이른 기록인데요. 태풍이 물러가고 차가운 북서풍이 밀려와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설악산의 최저 기온은 3일 전만 해도 13도였는데 오늘은 무려 3.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농작물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쾌청하겠고요. 낮 동안 가을볕이 강해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벌어질 텐데요. 내일 서울은 14도, 대전은 13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대구는 13도, 광주는 15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25도, 광주는 26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초연금을 더 주자, 쌀이 남으면 국가가 다 사주자, 출산을 하면 세금을 더 깎아주자.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시키겠다는 최우선 법안들인데요. 상당수는 민주당 정권 때 검토를 했다가 재정 부담 때문에 중단했던 안들입니다. 이제 야당이니 책임질 건 없다, 되면 우리 덕, 안 되면 정부 탓, 생색만 내려는 게 아니라면요. 세금은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그걸 어떻게 감당할지 대안도 같이 내주기 바랍니다. 책임 정치엔 여야가 없으니까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야당의 내로남불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